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특히 서울에서 멈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거래량도 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 대표님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그 방송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아파트 집 사는 거를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조금 가격이 나한테 맞고 나한테 맞는 집이 있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것 같으면 그 타이밍쯤 생각해서 집을 구매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딱 그 생각이 났어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 이거 사는 거 생각해야 될 시점인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최근에 시장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파트가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주간 동향을 보고 저희가 시장을 판단하고 이러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네네. 전 세계에서 정부의 기관이 주간 주택 가격을 발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게 또 투기를 부채질하죠. 사람들 막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죠. 뭐 투기나 투자나 어쨌든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자산 시장이 뭐 이렇게 기사화하고 이렇게 희자화되기 쉬운 게 가격이 계속 변동되니까 쓰기 좋잖아요. 네, 뭐 전주보다 맞아요. 얼마큼 올랐고 네네. 몇 프로 올랐고 내렸고 기사가 됩니다. 다 그게. 거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 제발 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발표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요즘 좀 올랐다고 나오는 기사 다 주간 동향을 보고 쓰는 기사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를 저희가 1년에 아니 전생에 걸쳐서요. 네. 평균 해서 뭐 많이 사시는 분도 있지만 자주.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2번 사요. 평생. 네. 근데 저희가 주간 아파트를 보고 그걸 판단한다는 게 너무 그러네요. 아이러니하고 저는 이건 야, 이거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에 어울리게 진짜 너무한다. 그래서 전 제발 이 한국 부동산원이요. 주간 아파트 동향 발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류도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과연 정확히 판단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 계속 빠지다가 뭐 16주 만에 이제 상승세 돌아오면 집값 오르겠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또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럼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가 오르고 있는지 그래서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한번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직접 네. 조사한 네.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겁니다. 이게 이제는 희자화되고 있는 뭐 서울 아파트가 상승 전환 그러면서 마포, 송파 등 14개구 상승. 근데 네네. 저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는데 저 언론사 그래프인데요. 네. 저 일단 명칭부터 틀렸어요. 뭐냐면 매매 가격이 변동률이 상승한 게 아니고요. 네. 매매 가격 지수가 오른 거예요. 지수가. 네. 근데 저희 지수가 빠져 있죠, 저 말이.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냥 매매 가격이 올랐다고 나와 있죠. 지수는 근데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격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죠. 한국의 부동산 지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네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 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뭐냐면 제가 한번 실제로 조사해봤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3월에 1,000건 넘게 거래가 됐는데요. 그걸 전수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귀한 어떻습니까? 자료네요. 네. 하락한 아파트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네요. 예, 50%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가격이 아직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상승보다 하락이 분명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전부 다 조사한 거예요. 근데 지수는 올랐는데 떨어진 종목이 많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식처럼 이해를 하자면? 그럴 수 있죠.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매매 가격 지수 아주 독특한 측면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 번 더 보실래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일단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역별로 어디가 하락하고 지역별로. 상승했는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매매 가격 지수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어떻게 하냐면 네. 첫 번째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조사한 것처럼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지수를 산정해요. 근데 만약에 거래가 안 됐으면 그 달이나 그 주에 네.
특히 이제 주간이잖아요. 네, 아파트는 거래 안 되는 주가 많겠죠.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3만 단지. 5천 개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게 주마다 매일 거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거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하죠? 그 전주 가격 그대로 하나요?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그 전.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거래된 걸 기반으로 하고 네. 또 하나 뭐냐면 매물 가격을 기반으로 해요. 일종의 매물. 호가. 호가를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그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아직도 이 지수 산정하는데 선입견이나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집값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해. 아. 그래서 호가가 결국에 매매가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한국 부동산원에서도 거래 가격이 아니고 호가도 아니 거래가 안 되면 거래가 안 되면 호가 매물 가격. 아, 그러면은 좀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넘겨보시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8만 가구로 증가하고 있어요. 1년 전보다 60%가 증가했는데 네네. 이게 왜 호가에 영향을 미치냐면 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집에 내놓으면 네. 그럼 어떻게 내놓냐면 호가를 올리면서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난 그러니까- 비싸게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뭐 공교롭게도 일단. 매물이 증가하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드러나요. 아.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게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호가가 너무 비싸니까. 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시장이. 아, 이 주가 지수하고는 또 다르네요. 주가 지수는 보통 삼성전자만 오르고 다른 종목 다 떨어져도 지수는 오른다. 그런 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삼성전자고 뭐고 간에 거래가 안 되니까 그냥 팔자를 내놓은 가격이 지수에 반영돼 버리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마치 지수가 오르는 것처럼 아.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집값 바닥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사실은 좀 본질은 뭡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한다는 건 향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결국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려는 사람 많은데 네네. 사려는 사람 없으니까. 네. 팔자세가 센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지표인데 아. 지수만 보니까 와 그래 이제 집값 오르는 거야? 바닥 찍었대? 근데 그 지수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 팔고 싶어요 그 가격에 그걸로 산다는 지수라면 네. 그럼 얘기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어. 그러니까 일단 제가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반이 네. 뉴스를 기반하잖아요. 네. 저도 뭐 유튜브 많이 나오고 방송 나가고 할 때 이 작가분들이 이걸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뉴스를 맞아요. 통해서 네. 질문하신다고요. 네. 근데 굉장히 난감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반해서 저한테 질문 던지시는 네. 거잖아요. 결국에 집값이 최근에 다시 반등한답니다. 네.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네, 올랐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 없는 데 가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끝나버려요. 아. 근데 이렇게 오늘같이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그게 잘못됐고 이렇게 설명 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도 항상 의심해서 특히 경제 뉴스는요. 특히 의심해서 이게 본질은 뭔지 진짜는 뭔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심지어 이 지수조차도 이게 정부 기관에서 내는 지수조차도 거래가 워낙 안 되니까 이 기관의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거래가 안 되니까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과 지수가 조금 다르게 네.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벌어진 일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팔자세가 세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실제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내놓을 때 이렇게 내 집은 저희 집은 이렇게 부동산 중개소에 이렇게 집 내놓을 때 저희 집은 그래도 깨끗해 하고요. 그렇죠. 층간소음도 절하고요. 네. 최근에 한 5억에 거래됐는데 저는 한 5억 5천에 내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이러지 집은 않습니까? 우리 집은 관리도 잘했어요. 다 그렇죠. 이렇게들 이러지 많이 않습니까, 생각하시잖아요. 교수님? 근데 처음부터 최근에 5억에 거래됐을까요? 저는 4억 5천에 팔아주세요. 이런 집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호가가 올라가고 그 호가를 만약에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판단한다면 네. 이상하게 집값이 떨어지는데 호가가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확증 평양을 갔는데 네. 이렇게 지수가 이런 게 나오면 그래. 가끔 한두 건 거래된 거 봐봐. 그 집은 맞아. 1,000만 원 올랐대. 이러면서 확증 편향되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저희가 이 뉴스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진짜 네. 많이 배웠네요. 근데 제가 궁금해진 게 거래량 늘었다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건 되게 중요하죠. 네, 이제 그건 거래량도 어때요? 중요한데 교수님 말씀하신 건 제가 이제 강조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다. 네네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근데 제가 보니까 1월에요.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긴 네네,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게 거래량 증가한 게 2월, 3월, 4월 최소한 4개월 이상. 네네네. 근데 지금 1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근데 2월에 1월보다도 한 몇십 건 증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폭이 되게 적고 네, 3월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래량 그래요? 증가가 추세적이어야 되는데 추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2월, 3월에 많이 거래를 하시지 않나요, 보통? 이게 봄에 지금- 이사 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요즘 흥미로운 지점이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화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예전에 이사철도 있고 네네네. 이랬지만 지금은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절 봅니까? 아, 네, 그래서 계절성은 없다. 계절성은 없어졌다. 없고. 네. 네. 그러면은 어느 시기든 간에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어져야 된다.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네, 그래야 이어져야 저희가 된다. 시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아까 지수 데이터 제가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좀 하락세가 멈추거나 조금 오르거나 그랬는데 지방은 다른 지역은 또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거는 호가도 떨어진다는 뜻인가요? 일단 지방의 매물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해요. 아, 네, 덜 그게 되게 증가하는군요.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높아요. 아, 내가 거주하고 있는 네네. 집인데 집값 뭐 떨어진다고 해서 집을 팔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아, 네네. 근데 서울은 자가 점유율이 43.5%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아. 그러니까 투자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매물의 증감폭이 되게 커요. 아, 그렇군요. 네. 서울에 집 가진 분들이 조금 더 투자자 마인드고 지방은 조금 안 그렇고. 이렇게 투자로 생각하시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위해서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부산에 사시는데 서울에 집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매물의 변동폭이 크고 증가할 때 이렇게 확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은 확 증가하지 않아요. 내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네. 팝니까? 네. 이사 갈 때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매물이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확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으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거죠. 저는 또 전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주말에 부동산 중개소 몇 군데 가봤어요. 네. 근데 전세가 좀 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개인들이 설명하시는 게 빌라가 이렇게 불안하다는 인식이 막 퍼지면서 아파트 전세를 더 많이 찾아가지고 전세가 오른다고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비싸진 전세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전세가 좀 그런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확실히 아무래도 뭐 전세 사기 빌라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공동주택 뭐 이런 아파트가 아닌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니까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좀 더 본질적으로는 또 최근에 어떤 변화도 있냐면 집을 너무 집값이 오르고 뭐 비싸고 내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임대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매매 수요보다 이게 네. 전환되는 거죠. 아. 그래서 임대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뭐 월별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표현하는 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한번 보세요. 전세 가격이 지난달보다 상승한 게 의미가 있나요? 전세 가격이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월별로 계속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월별의 변동률이 중요한데 전세 가격은 쉽게 말해서 2년에 한 번이나 그렇죠. 4년에 한 번 거래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새로 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세를 볼 때 지난달에 구했을 걸 이번 달에 구해야 될 걸 이러면 이제 오른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이미 거주하고 있다면 네. 그렇죠? 거주하고 있다면 월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전 가격이나 네. 4년 전 가격이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그때보다 올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이미 아. 신규 임차인보다
네. 거주 임차인 비중이 훨씬 높아요. 주택 시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좀 더 현실적이고 체감적인 그런 비교는 2년 전보다 올랐어? 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4년 전보다 맞아, 올랐어? 맞아. 그러네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2년 전과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전세 가격은 최소한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비율이 높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2년 전과 4년 전의 전세 가격이 워낙 높았기 그러네요. 때문에. 2022년, 2020년이니까. 그렇죠. 네. 특히 2020년에 임대차 보호법 3법이 네. 도입되면서 2년에서 4년으로 증가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갑자기 전세 가격이 폭등했단 한 번에 말이에요. 올렸죠. 네. 그러니까 그때 가격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추세적으로 더 좀 볼 필요가 있지만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세입자들 임차인들 큰일 났어. 이건 아닐 수 있다. 아, 그렇죠. 전세 가격, 전세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전세 가격 생각하는 건 우리 집 만기 될 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사 갈 때 아니라면. 네네네. 이사 갈 때도 사실은 그 비교가 중요한데 이미 이제 전세금을 내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사 갈 때도 그거에서 조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2년 전이나 4년 전에 엄청 많이 내놨어요. 근데 지금 그거 대비해서 이사 갈 때도 많이 높지 않아. 네. 오히려 조금 뭐 1,000만 원 떨어져 있어. 그건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2년과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떨어진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같이 예를 들어서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집을 언젠가는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계시다면 네. 그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매매가하고 차가 줄어들면은 그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좀 이 타이밍에 미리 사놓을까? 좀 현금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면은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전세가 있죠. 오르면?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게 또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해서 전세 매매율이 50% 정도 수준이거든요. 50%. 네. 그러면은 50% 정도 수준에서 내가 전세 살고 싶다고 해서 전세값이 너무 뭐 올라서 매매를 해야겠다 이런 수요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런 수요가 늘어날까요?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그걸 절대 기준은 좀 힘든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60% 중후반대로 가면 네. 이제 그 일종의 갭 투자가 증가합니다. 갭 투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 네네. 그래서 한 전 60% 후반대. 그러니까 또 예전하고 과거하고 좀 다른 건 하나는 뭐냐면 절대 금액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같은 비율이라도 예전에 뭐 서울의 평균 가격이 6억이었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매매율이 50%면 내 돈 3억만 들여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억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3억 주고 살 수 있었다면 지금 같은 50%라고 그래도 5억이 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예전보다도 전세 매매 비율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 매매 비율만 보고 과거처럼 이때 오면 수요가 증가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절대 가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절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쨌든 전세 매매 비율 가지고 이게 매매 가격 상승을 좀 견인할 거란 생각은 지금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최소한 아닙니다. 지금은 최소한 아니다. 네. 제가 또 중개소 가 보니까 중개인 분들께서 그 정부 대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뭐 이런 정책 자금 때문에 9억 이하 아파트는 또 그래도 수요가 많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던데 그런 효과가 진짜 시장에 영향 미칠 만큼 있나요? 일단 올해 들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제가 지금 최근 지표를 보면 한 3조 원 정도 대출이 됐는데 3조 원. 네. 그 중에서 아마 20% 내가 신규 주택 매입 자금이요. 나머지는 다 대환하고 그다음에 전세 대출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최근에 9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된 건 신생아 대출보다도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자들이거든요. 네. 투자하는 사람보다. 아, 근데 실수요자들 중에서 높은 가격을 감당해낼 수 없는 분들이 일단 절대 가격이 싼 걸 먼저 거래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원인을 그래 뭐 2024년에 신생아 대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절대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돼 이렇게 뭐랄까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인과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진짜 맞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네,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게 들리다는 게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게 많아요. 그쵸. 그 인과관계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그럴 것 같다는 가설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특히 아까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왕 얘기했으니까 가져온 데이터 한번 보실래요? 네네네, 이게 그러시죠. 그 동탄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여러분 놀랍. 네, 동탄 자료 띄워주시죠. 네, 동탄 한번 찾아보실래요? 동탄이 또 요새 기사가 좀 나왔잖아요. GTX 뚫린다고 난리 네.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GTX-A 개통됐잖아요. 네네네네. 요즘 그래서 동탄에 지금 투자자들이 엄청 몰리고 있대요. 네, 갭 투자 많이 한다. 네, 그런 그래서 얘기 지금 같이 있는. 동탄의 집값이 계속 오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혹하죠. 그럴 듯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럴듯한 기사들이 엄청 나와요. 예, 요거 한번 보실래요? 네네네. 이게 왼쪽에 이제 그 글로 써 있는 게 기사 내용입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거가 저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네. 뭐가 나와 있냐면 전국에서 갭 투자가 많이 한 지역을 비교해 드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화성시가 제일 많죠. 네, 저 붉은색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GTX-A 뚫립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화성에 많이 동탄에 몰리고 네네. 있습니다. 보세요. 다른 지역보다 동탄이 네. 갭 투자가 많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동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해요. 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굉장히 네. 논리 정연하고 네.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요. 다음 장을 보실래요? 충격적입니다. 이거는요. 동탄의 갭 투자를 플로어로 본 거예요. 지금 아. 어떻습니까? 맨 오른쪽이 지금이고 저 언제부터죠? 저게 네, 시기가 최근 한 잘- 2년간. 최근 한 네, 제가 2년간.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지금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예. 그죠? 아니 지금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줄고 있죠. 추세적으로 줄고 있네. 근데 전장 한번 보실래요?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갭 투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러네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계열을 봐야 되는데. 이런 오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 그럴 듯하죠.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게 특히 부동산 시장을 자산 시장을 판단할 때 이런 오류들이요. 여러분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에서도 이런 오류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많이 증가한데 그래서 가봤더니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많아. 그런데 이거를 시계열이나 그걸 중에 일종의 유량 차원에서 판단하면 네. 엄청나게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이게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전세가 밀어올릴 가능성도 낮고 갭 투자도 사실은 줄고 있는 추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줄고 것들이 있죠. 다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는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도 연구하시지만 네. 우리가 어떤 시장 상황이나 자산 시장을 판단할 때 다각도로 분석하고 네네.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해서 말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상관관계만 있으면 맞아요. 이거 관련 있네. 네. 봄 오면 꽃도 피고 그다음에 여의도에 아이스크림도 잘 팔리네. 뭐 이러면서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잘 팔리면 꽃 피네. 그렇죠. 이렇게 돼버려요. 꽃 보러 와서 아이스크림 잘 팔리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 이런 오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아.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려서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네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거 다 안 된다고 하시니까 분양 들어가는 신규 분양 들어가는 거 어떤지 4월 달에 뭐 좀 서울에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4월에 분양이 증가해요. 네. 거의 4만 가구 정도 네네네네. 증가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전략 차원에서는 지금 다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분양가가 비싸서요. 주변에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분양가를 낮출 수 없으니까 네. 그냥 분양하면 당연히 미분양 나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이 증가하면 미분양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왜 분양가를 낮추지 못하냐면 땅을 너무 비싸게 사놨기 때문에
아. 예,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안 좋아도 그냥 분양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요즘에 또 전략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분양가를 높게 한 다음에 분양 안 되면 할인 분양한다. 아. 예.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것도 처음에 50만 원 딱 찍은 맞아요, 다음에 맞아요. 안 팔리면 뭐 할인 30%. 창고 정리해서 뭐 80% 할인한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럼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사는 사람이요. 아. 50만 원에 사는 사람 뭡니까? 그 사람은 예. 뒤집어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분양시장 보실 때도 네. 주변의 집값하고 비교하시고 새 집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제발 옷 50만 원에 사지 마라. 세일할 때 온다. 특히 부동산 미분양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서울 지역 이런 데는 미분양이 나진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미분양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네. 다 상황이 그렇게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또 4월 위기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요새 PF 터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니면은 사실 빨리 처분해야 될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위기가 진짜 온다고 그러면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4월 위기는 부동산 PF 위기인데 네. 그거하고 유통시장의 연관성은 낮게 봐요. 아, 그러니까 네. 부동산 PF가 망하고 힘든다고 그래서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네. 유통시장과 건설사들의 공급이나 문제는 물론 센티멘탈하게 즉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큰 영향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4월 위기설의 핵심은 뭐냐면 건설사나 시행사들의 부동산 PF의 리스크지 그것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실수요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그렇죠. 거라고 보시면 네. 그나마 다행이라는 아니 살 분들은 또 안심이 아닐 수도 있죠. 뭐 많이 떨어지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관점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호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진짜 호황이에요? 아니죠.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 호황이 없는 아니죠. 사람은.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전 안 써요. 왜냐하면 전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가치 중립적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전문가들이나 이들이 가격 오르면 시장 좋대요. 아닙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가가 오르면 호황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는 건 좀 이렇게 전문가나 입장에서 시장을 분석할 때는 경계해야 되는 말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동안 부동산 업계, 건설 업계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보시면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무주택자가 거의 50%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70%, 80% 정도 대가 보유세를 낮춰야 된대요. 아, 나는 이거 집이 어떻게 없는데. 생각하세요? 나는 집이 없는데 보유세 낮추자는 사람이 20, 30% 된다는 거네요. 보유세는 심지어 3%, 4%밖에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70%가 보유세를 낮춰야 된다고 그 얘기합니다. 세금은 나를 위해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국가가 걷어서 뭐 복지에 쓴다든지 하면. 저는 되게 흥미로워요. 이런 인식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은 제발 팔을 안으로 굽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요. 바깥으로 자꾸 뻗으려고 내 위주로 생각하셔야죠. 이기적으로. 대표님 저희 방송에 네. 계속 나오셔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 좀 많이 전해주세요. 저희가 아니, 시간을 많이 이렇게 드리니까. 아니 이거는 뭐 내가 정치적으로 계속,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전 그렇죠.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집 없으면 집 떨어지는 거 옹호하고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왜? 집 있으면 물론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래야 되지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집값 떨어지면 집 없는 분들이 막 그렇게 불안해하고 막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심하세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네. 일단 저희 자주 나오셔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선 이후에 뭐 시장이 많이 요동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총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총선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굴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이게 투자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총선이라든지 규제 완화가 막 되니까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총선 후에 그 기대만큼 시장이 안 움직이면 실망이 크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지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총선 끝난 다음에 집값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을 막 내놓잖아요. 아까 네, 집표 네, 보면. 네, 네. 근데 실망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가를 낮추겠네요. 낮추겠죠. 아. 보려는 사람도 네, 없고 네, 네, 네. 이제는 기대할 거 나 총선만 기다렸는데 네. 그러면은 실망감이 커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호가가 되게 크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 총선 이후에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다. 네, 이거 반대예요. 예전에 그러네요. 집값이 막 오를 때 규제를 막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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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는 그 규제책에 대해서 기대를 누가 많이 했을까요? 집이 없는 분들. 아, 그렇죠. 아, 나 규제되면 네, 집값 네, 떨어지고 나 집 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 네, 근데 네. 막상 규제가 나오는데 집값이 더 올라. 네. 그러니까 갑자기 무주택자들이 집을 막 사기 시작해요. 아, 맞아요. 패닉 상태가 돼서 막 예. 영끌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때는 기대가 많이 한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장에 그런 변화를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하신 분들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저도 기대 많이 했어요. 우리 집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데 이제는 살 수 없는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 왜 정책이 그때 규제책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집값이 왜 오르지? 그건 결국엔 그 기대의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또 연관하면 안 된다고요. 규제책이 나오면 집값이 더 올라. 이거는요. 네.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관관계만 있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마치 지금처럼 규제를 풀어줘야 집값이 떨어져.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일단 정책을 읽는 눈, 언론을 읽는 눈이 좀 더 밝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눈을 가져야 여러분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식하고 여러분들의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영끌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잘못된 의사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아,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네. 생애에 두세 번 집을 사는데 네.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죠. 아, 이 지금 앞 코너에서 방송하고 가신 이승원 평론가님께서 댓글로 이광수 대표님 팬이고 잘 부탁드린다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셨나 봐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광수 대표님 어쨌든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읽는 눈을 키워서 내 이익에 맞게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죠. 팔을 무조건 안으로 이렇게. 굽는 거예요, 여러분. 네, 팔을 안으로 굽힙시다. 네. 이렇게 네.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하고요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내일도 12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